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일입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전국 여기저기 정말 분주했던 주말이었습니다. 행사도 많고 집회도 많고 집회 후에 뒷얘기도 많고 막 이랬었는데 그 와중에 설악산 대청 중청에는 부럽게 또 단풍 물든 모습도 보였고요. 또 이 와중에 한낮에는 왜 이렇게 덥든지 여름을 방불케 했습니다. 또 이 와중에 18호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날씨부터 가겠습니다. 네, 태풍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또다시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태풍의 발생 빈도, 이 횟수는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북상 중인 제18호 태풍 미탁은 10월 3일 목포 남쪽 해상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소형 태풍이지만 바닷물 온도가 높은 해역을 지나면서 지난 태풍 타파와 비슷한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이니까요.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과 전국 내륙에 짙은 안개가 낀 곳 있겠습니다. 특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서해대교 운행 차량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비행기 타시는 분들 미리미리 운항 정보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6도 선으로 평년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낮과 밤의 기온차 10도 이상 크니까요. 건강관리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더위 체감지수와 불쾌지수 높다고 합니다. 서로 기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9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금 짤막하게 영상들을 좀 보셨습니다만은 지난 22일에 SNS에 올라온 영상이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게 어떤 영상인지 이거 보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나누죠. 야야야야 안돼. 저기 지금 노래방인 것 같고. 네. 다수의 학생이 한 학생을 지금 무살기 구는 게 아니고 막 때려요. 네. 폭행을 가하고 있는 그런 현장인데 한 노래는 여학생이 계속하고 앉아있고요. 있어요. 네네. 아, 좀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어우. 다 사이코 같아요. 근데 지금 좀 흐릿흐릿합니다만은 피죠. 어려 보여요. 네,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네. 어우. 계속해서 구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 모양으로 봐서는 막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22일에 SNS에 이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장소는 노래방인 것 같고요. 구타,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이는 피를 흘리고 있고 아이입니다. 어려 보여요. 그리고 노래가 계속되고 있어요. 폭행이 가해지는데 노래는 계속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네,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사건입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 5명이 자신들보다 1살 어린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인데요. 이 폭행 당시에 촬영된 이 영상을 보시면 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가해자들은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40초 남짓한 이 영상은 가해자들이 폭행을 하면서 직접 찍어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아이들이야 뭐 잘할 때 이렇게 싸우면서 큰다고는 하지만 이건 뭐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네네. 다수가 이렇게 한 명을 이렇게 폭행한 건데요. 근데 이게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네, 저도 SNS상으로 이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대체 이 어린 아이들이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건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 진실은 첫 번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냐 이거죠. 네, 집단 폭행 왜 벌어진 걸까요? 예, 가해 학생들이 그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 굉장히 화가 났다. 그런데다가 반말까지 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 중 가해 학생 중에 일부는 SNS로 이제 그 말다툼을 앞서 벌이기도 했는데요. 약간의 이성적인 문제로의 다툼도 있었다고 합니다. 폭행을 당한 초등생이 이른바 잡뒤에 걸렸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잡뒤? 네, 잡뒤는 또 잡뒤라는 뭐야? 게 뭔가요? 예, 언급하기가 상당히 조금 민망한데요. 소위 잡히면 뒤진다. 아이고.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줄여서 쓰는 말입니다. 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제 선배가 후배를 버릇없이 굴 때 혼내주겠다라는 말로 네. 공공연하게 SNS에서 잡뒤다라고 하는데 이 잡뒤에 걸리면 그 단체 대화방에 불러들여서 단체로 이제 이렇게 욕설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번 사례처럼 이렇게 물리적으로 실제로 만나서도 폭행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도 공공연하게 잡뒤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선후배 간에 뭐 군기 잡는다고 네. 예, 선배들이 후배들 집합해서 너 오늘 한 5대 정도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만한 막대기로 이런 거는 있어요. 근데 저렇게 한 곳에 몰아놓고 집단으로 주먹으로 막 뭐 오만 것으로 이런 건 없었거든요. 예. 아, 그래도 확실히 군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동아리 활동하고 그럴 때 이렇게 집합 걸리고 그러면은 뭔가 분명히 명백한 이유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가자는 뭐 취지 뭐 이런 의미는 있었는데 이건 뭐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뭐 내용이 너무 잔인해서요. 그리고 SNS에서 2명이서 설전을 벌였는데 여러 명이 와서 이제 폭행을 가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또 친구 사이인지 어떤 사이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게 사건은 수원에서 일어났는데 네. 피해 학생도 수원에 살지 않고요. 이제 가해 학생들도 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수원으로 다 모인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궁금하시죠? 그래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 왜인데요? 이 학생들이 어떤 사이고 또 왜 하필 또 수원에서 모였는가? 이게 뭔가요? 궁금해요. 네, 가해자들과 피해자는 SNS를 통해서 만난 사이인데 지난 21일에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이런 일을 벌인 건데요.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도 수원에 살고 있는 학생이 아니고 가해자들 중에도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뭐 서울, 광주, 인천, 분당 등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고 하고요. 사건도 이 말을 짧게 했다 이런 단순한 말다툼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런 화면을 보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는요. 아우, 저기에 있는 저 아이가 내 아이면 저거 어떡하나. 또는 저렇게 가해를 가하고 있는 저 아이가 내 아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든다고요. 근데 그 가해자 중에 한 명인지 가해자 전부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다른 동급 학생을 또 때린 혐의도 있고 막 이런 친구가 있다면서요. 네, 가해자가 이번 사건이 첫 사건이 아니라 그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네. 수사 결과 가해자 중 일부가 인천에서 동급생을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또 심지어는 정말로 이거 방송에서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요. 담뱃불로 신체의 일부분을 찢어서 화상까지 그렇게 냈고요. 그 과정을 또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네. 나쁜 짓을 좀 여러 번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우리 때는 뭐 싸운다 그래도 이제 싸우다가 머리끄댕이 잡고 뭐 요 정도가 거의 단데, 이 담뱃불로 지지고 이건 거의 범죄 아닌가요? 그럼요. 이거는 범죄죠. 범죄라는 것을 뭐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좀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들끼리 이랬다면 이거 크게 처벌을 받죠. 예. 근데 이게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소년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다르게 취급이 되고요. 네. 소년법에 적용이 되는데
만 19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소년법에 적용이 돼서 감형이 될 수가 있고요. 예. 더군다나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 14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만 받아야 되는데 네. 보호처분이라는 게 뭐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를 하거나 이제 아주 중할 경우에 소년원에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뭐 성인처럼 그렇게 중하게 처벌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흉폭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가해자가 중학교 1학년 만 14세거든요.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로 들려요. 예, 그렇습니다. 소년법상 촉법 소년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현재도 소년 분류 심사원으로 인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 촉법소년? 예, 초등학생 14세까지라고 그랬죠? 네. 이게 아니고 성인이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성인인 경우에는 이 사건은 굉장히 심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고 그리고 실제로도 폭행이 1인이 아니라 2인 이상이 폭행을 가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또 만약에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서 상해까지 입었다면 특수폭행 시상이 되어서 형법상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폭처법이 적용이 되면 2분의 1까지 또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실제 규정 때문에 범죄와 비슷한 일을 저지르고 나서도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작년 11월에 정말로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인천 연수구에서 한 옥상에서 이 가해자들이 이 동급생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이 피해 학생이 구타를 당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옥상의 난간에 매달렸어요. 도망가려고. 예. 기억납니다. 그 상황에서도 예. 계속해서 이제 폭행을 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해서 이 폭행을 피하다가 그 옥상에서 추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검찰은 이 학생들을 상해 치사죄로 이제 입건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상해해서 이 피해 학생을 상해를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서 상해 치사죄로 기소가 돼서 법원에서 실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처벌은 이 아이들도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하게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학생들도 역시 소년이라서 감경이 됐어요. 그래서 한 학생은 장기 6년, 단기 1년 6개월의 처분이 내려졌고요. 또 한 학생은 이제 아예 혐의를 부인해가지고 그것보다 형이 높았는데 장기 6년, 단기 3년 6월에 그런 부정기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자, 가해자들이 그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교도소가 아니라 이제 소년원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해자는 짧게는 1년 6개월 동안만 소년원에서 생활하면은 그 일찍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 놓고 형벌의 기간이 너무 짧은 게 아니냐.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상처가 이제 평생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짧게 처벌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요것도 그러면 성인으로 요걸 바꿔서 한번 법에 적용을 해보죠. 성인이면 상해치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서 뭐 정말 중할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뭐 30년 이하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가 있는데 이 소년과 성인의 차이는 뭐냐면 단기 1년 6개월이면요. 1년 6개월만 넘으면 이 조기에 출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장기가 6년은 안 넘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다른 학생을 상해 치사했는데 1년 6개월만 가 있다가 예. 조기 출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얼마나 굉장히 피해자들은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할까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 말고도 또 청소년들이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뭐 너무 형이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아직도 입에 담기도 참 참혹한 사건이었죠. 인천 연수구에서 초등학생 8살짜리 초등학생을 유인을 해서 집에서 목을 졸라서 살해했고 그리고 또 그 주검을 훼손하기까지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주범은 18세였는데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공범은 그 사체 일부를 전달받아서 또 손괴한 그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 공범에 대해서는 징역 1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예. 이 사건 역시도 미성년자라는 게 고려가 돼서 형이 좀 감량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성인으로 한 번 더 적용을 해보죠. 성인으로 적용하기 전에 일단은 미성년자였고 미성년자인 것을 떠나 원래는 특가법이 적용이 되어서 네. 그 미성년자를 유인을 해가지고 살해를 한 경우에요. 네. 이때는 특가법이 적용이 되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고 있는데 지금 이때 주범이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좀 형량이 높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정 강력범죄였기 때문에 검찰은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20년을 구형을 했고 법원에서도 이대로 받아들여져서 20년의 징역이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저런 사건들 보면요. 근데 아이들이 저질렀다고는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끔찍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촉법 소년 또 그 미성년의 나이에 저질러지는 이런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이 만 10세 이상 13세 이하, 그러니까 이른바 촉법 소년들이 7,300여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4년 전에 비하면 12% 이상 증가한 건데요. 연평균으로 치자면 매년 약 19명의 소년들이 송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 강도, 절도, 그리고 폭력, 이런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별로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게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10살만 돼도 이제 다 아는 나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성인 폐악시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우리는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서로 하는 그러니까. 애들도 그거 알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자기들끼리 그런다 이거죠? 네.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샀는데요. 바로 작년에 일어났던 안동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안동 지역의 한 노래 연습장 옥상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여중생이 여자 선배들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피해 학생 가족들이 이 사실을 SNS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글에 보시면요. 가해 학생들이 만 14세 미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반성할 기미가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후에 가해 학생들이 주고받은 문자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이 당시 가해 학생들이 주고받았던 문자가 이제 곧 뜰 건데요. 예. 이 형사처벌은 만 14세 이상부터다. 그럼 만 14세도 포함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터넷 커뮤니티 보다 보니까 이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 그 가해자들도 뭐 처벌 안 받는다. 네. 뭐 우리는 보호 관찰이나 교육 정도만 받으면 된다.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준비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가해 학생들 처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반성하는 게 아니고 야 그렇죠. 우리 이래도 처벌 못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만 지금? 14세를 계산을 해봤다는 거거든요. 이게 더 괘씸해요. 네, 일부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 학생들이 보호 관찰만 우리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어른들이 청소년을 보호해야지 청원까지 올리는 거 좀 심하지 않냐. 뭐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하는데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걸 알고 범죄를 저지른 거라면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소년법상 만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예 형사처벌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중처벌도 어려운 것이고요. 네. 다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있어요. 네.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는데 이제 감호 위탁, 그러니까 부모나 또는 그 위탁할 자에게 위탁하는 것, 그리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수강명령이라든지 소년원 송치 같은 경우에는 특정 나이 이상이 되어야만 또 송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재범의 위험이 또 있는 것이고 그만큼 또 범죄의 그 행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 보호처분 중에서도 그 각 호를 병합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품행을 교정할 수 있도록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아니 지금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뉴스에 보면은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아예 소년법을 없애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기사들에 달린 댓글을 보시면요. 이 소년법이 악용이 되는 것 같다. 이걸 좀 폐지를 하거나 법 개정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좀 상당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가 있는데요. 예,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 보시는 것처럼 이 지난주에 게시가 됐는데 가해 학생들을 필히 엄중 처벌해야 된다. 이 폭행당한 피해 여학생들의 인권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지금 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는데 이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청와대가 이 공식 답변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와 정부는 이 청원 마감일인 10월 23일부터 한 달 이내에 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소년법 개정, 뭐 폐지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번에만 올라온 게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전에도 이게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2017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학생 7명이 또래 여중생을 잔혹하게 폭행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 예, 사건 발생 이틀 뒤에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당시에 사흘 만에 29만 6천 명이 동의를 해서 이 청와대 답변 기준이 2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못한다는 게 소년법인데 이 첫 번째 청원을 보면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다른 건가요? 그렇죠. 이제 혼동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청소년 보호법은 그야말로 술, 담배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네. 이거 폐지하면 큰일 납니다. 네. 청소년 보호법은 꼭 유지해야 되고 다만 폐지 논란이 있는 건 소년법이거든요. 소년법이 적용이 되면 형사처벌이 감경이 되거나 아예 형사처벌이 안 되고 보호처분만 받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어서 지금 폐지 운동을 하는 것은 소년법 폐지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소년법 폐지 청와대 청원으로 올라간 게 굉장히 많고요. 답변을 해야 되는 수준에 도달한 것만 하더라도 벌써 서너 건이 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예, 네, 말씀드렸다시피 소년법 관련 청원글은 대부분이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입장 내용 보면 당장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2017년에 발생했던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보시면요. 이 만 14세 청소년 중에 성숙하지 않은 인격을 가진 학생도 많아서 연령만 기준으로 소년법 개정을 논하기가 어렵다. 소년 범죄는 형벌 강화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또 작년에 관악산 고교생 집단 폭행 사건 때는 미성년자를 14세 미만으로 보는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뒤떨어졌다. 만 13세 미만으로 바꿔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또 그로부터 3개월 뒤에 발생했던 사건, 인천 여중생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이게 좀 법 개정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1953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오래됐습니다. 2019년이잖아요. 60년. 네. 네. 오늘 오면서 라디오 뉴스 들었는데 보니까 왜 저 여탕 남탕에 어린아이들 들어가서 우리 그냥 같이 씻기잖아요. 네네. 그 나이도 이제는 우리나라 나이, 만 나이가 아니고 우리나라 나이로 5세로 딱 정했더라고요. 내년부터인가 적용을 한다고 그러던데 이게 지금 1953년에 정해진 법이네요. 네? 14세 미만.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사례들도 쭉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년법 이대로 좋은가? 아니면 뭐 많이 좀 손을 봐야 되든지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짧게라도. 예. 저는 당연히 이거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 확실히 세상이 변했다고 느끼는 게 아까 그 목욕탕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네. 저는 79년생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탕에 5학년 때까지 다녔거든요. 그럼 12살이란 말이에요. 네. 당시에는 그냥 들어왔나 그냥 보다. 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5세잖아요. 네. 확실히 한 10년의 그 빠름이 네. 속도가 생긴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다면은 소년법 또한 아이들에게 뭔가 법에 대한 무서움을 알게 해주는 시기가 좀 더 일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도 초등학생 키우거든요. 네. 저희 첫째가 이제 10대가 됐어요. 근데 요즘 10대는 정말 예전의 10대랑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끼고 키우면서 느끼고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오가는 대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긴 하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뭐 강화가 되거나 아니면 폐지가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다 알고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강화돼야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두 분 다 학부모 입장에서 그렇죠. 좀 너무 걱정되니까. 그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있었던 성폭행 예.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당시에 며칠 차이로 이렇게 간발의 차이로 만 13세가 되지 않아서 누구는 처벌을 받고 누구는 처벌을 안 받고 이렇게 됐거든요. 네. 이게 소년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직 취지가 이 아직 어린 학생들은 의식 형성이 잘 안 돼 있다. 그 뭐 가정이나 사회의 책임이 있다 이건데 요즘 이 학생들은 이 소년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좀 이용을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13세라는 기준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해서 네. 그런 생각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13세라는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범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는 저도 예전에 변호사 일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 이런 것들을 예외로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소년 사건으로 해서 접견을 가보면 너무너무 어립니다. 정말 어려요. 진짜 뭐 무슨 인사를 건네기도 민망할 정도로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아이들 학원들 많이 보내잖아요. 잘못되고 법에 위배된다는 건 잘 알아요. 하지만 어떤 거를 모르냐면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과 그 상대방의 부모가 어떤 심정일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떨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수차례 범행을 반복을 하고 그래서 또 이 소년법은 처벌이 안 돼. 이걸 이용하고 악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약에 처음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을 해서 다시 사회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인과 다른 점이 성인들은 끝까지 또 그 범행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 사실이 다 밝혀진 경우에도 뉘우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년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그 상황 그리고 혹시 그 상대방이 이 일로 인해서 제대로 앞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자기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했다고 뉘우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비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년법 자체는 손을 좀 봐야 되지만 이걸 무조건 폐지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고요. 저도 오 변호사님하고 약간 비슷한 의견인데 예전에 이제 이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국선 보조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만나보면 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심성이 착해요. 근데 이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거나 심지어는 성인이 이렇게 아이를 이제 꼬드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폭 같은 사람이 성인을 꼬드겨가지고 네가 범죄 저지르면 넌 처벌 안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막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소년범을 악용하는 그 친구들, 그 다음에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가 있어요. 뭐 살인이라든지 그런 강력범죄는 좀 강하게 처벌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한두 번의 실수로 좀 경하게 하는 만약에 친구들을 처벌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냥 이 소년이 성인 교도소랑 같이 가거든요. 같이 있으면 이 범죄를 배워요. 그래서 평생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사회 교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형량을 강화하되 다만 이제 한두 번 실수를 해서 경범죄한 경우에는 이제 재범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교화 개선을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사고가 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와서 이제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그때 그러시면 안 되고 그 전부터 이 아이들을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저 주변에 거친 친구가 있었어요. 얘는 뭐 말릴 수가 없을 정도로 거칠었는데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얘를 잘 이렇게 해주셨다고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빗나가진 않았어요. 지금도 사업하면서 잘 살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손을 탁 놔버리면 이 아이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데 딱 그 순간에만 와서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럴 기미가 보이면 그래서 저는 법에 이런 일을 저지르면 부모도 같이 와서 아니면 뭐 시설에 가서 뭐 봉사할 때도 부모도 같이 예? 무슨 생업 얘기하고 이러시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다음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제 생각입니다만 근데 답답해서 하는 얘기. 맞는 말씀이고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 학폭위를 여는데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출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년 재판 같은 경우에도 가정 재판을 하는데 부모님을 부르세요. 판사님이 불러가지고 부모가 정말로 이 아이를 교육을 제대로 시킬 건지 정말로 부모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서 재범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감옥 위탁, 가정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그냥 방치한다. 사실 이 가정교육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도 방치하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쁘게 저지르면은 다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거 아까 그 노래방에서 있었던 이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처벌해야 돼요? 일단은 현재는 검거가 됐는데 이제 바로 뭐 교도소 같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소년 분류 심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뭐냐면 이제 보호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이제 수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거기 있어서 이제 보호 처분에 따라서 뭐 감호 위탁이라든지 수감 명령을 하면 이제 집으로 복귀를 하는 거고, 만약에 재질이 나쁠 경우는 소년원으로 가거든요. 근데 소년원 같은 경우에 장기 2년까지만 할 수가 있어요. 2년 소년원 갔다 오면 다시 이제 학교로 복귀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학교로 복귀를 하면요, 이 얘네들이 마치 자기가 훈장을 닫듯이 막 맞아, 의심되는 맞아. 경우가 있어요. 나는 네. 소년원 갔다 왔어. 자기가 소위 말하는 뭐 짱이라고 하는. 네, 그럴 수 이렇게 있어요. 해가지고 막 아이들은 막 이렇게 휘어잡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재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끔하게 정말 혼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년원 갔다 온 친구는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학생들도 쟤는 소년원 갔다 왔다. 잘못을 한 거다. 이렇게 엄하게 뭔가 이렇게 사회에서 이 사람을 훈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적용이 돼야지만 네. 재범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고요. 네. 그런데 또 제가 듣기로는 이 가해 학생들의 혐의가 폭행에서 상해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둘은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폭행과 상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건데,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밀거나 당기는 것, 뭐 이제 우리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몸을 밀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상해는 이제 이 더해서 신체에 훼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정신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통상 실무에서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는데, 그래서 보통은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이런 경우에 이제 상해가 됩니다. 그래서 폭행의 경우에는 단순 폭행일 때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될 수가 있고요. 상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로 확 이제 형량이 높아집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은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다중의 위력을 보였고, 거기다가 실제로 폭행에 나선 사람이 2명 이상이었고, 게다가 만약에 상해까지 발생했다 이러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리고 특수폭행치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형이 가중되게 돼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형사 미성년자고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처벌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보호 처분이 적용이 되는데, 다만 이렇게 피해자의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부모님께서도. 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다면 보호 처분이 병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학생들이 다시는 이런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충분히 교화하고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보호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끼리 폭행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그게 경찰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징계가 내려지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교육적으로 징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폭대위, 학폭위가 열리는데 학교가 다 다르면 이제 공동 학폭위를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재판같이 재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 가해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재판같이 이제 결과를 내리고요. 최고로 이제 그 처분 내릴 수 있는 게 이제 강제 퇴학인데, 퇴학은 사실 초중등학교에서는 안 돼요. 초등학교는 이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은 안 되고 이제 강제 전학 조치가 이제 최고로 높은 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겁을 내는 게 뭐냐면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예. 학교폭력이 기재가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학폭위를 열었을 때 이 처벌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게끔 하거든요. 예. 진심은 어리게 자기가 잘못한 거를 느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을 안 저지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인지 뭐 일부겠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학폭위가 딱 열리자마자 변호사들이 딱 온다. 그런데요. 요즘 그렇대요, 학폭위. 맞습니다. 네. 이게 무슨 학교에서 열리는 무슨 뭔지 진짜 법정에 쓴 건지 모를 정도로 뭐 로펌 변호사들까지 와가지고 학폭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저도 그 학폭위의 이제 대책위원회로 변호사로 네. 이제 위원으로 출석을 하는데요. 물론 그 가해자나 피해자 측에서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학생들은 부모님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도 뒤바꿔 생각해 보면 어머니께 반말을 했다. 그런 걸로 때리거나 그 자녀를 심각하게 야단치는 부모님이 잘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학생은 나한테 반말을 했다고 해서 때리고 폭행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변호사들이 무조건 그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합의를 하게 하려고 예. 출석한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정말로 반성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 네.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출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는데, 변호사들이 출석하면 일단 아이들이 자기의 사건이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변호사 사무실에 저도 이제 학폭위 같은 거 사건을 하면은 네. 아이들이 정말 본인이 잘못한 걸 느껴요.
아, 내가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서 이런 그 상담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변호사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학폭위 변호사 참석하는 게 꼭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왜 우려를 했냐 하면 네. 그냥 이제 돈 있는 집에서 네. 아, 우리 애가 가해자야? 뭐 크게 사고 쳤다고 그래? 이러고 변호사 탁 해버려. 그리고 딱 이러고 가는 거죠. 이럴까봐. 네, 그렇죠. 네, 두 분 말씀도 알겠죠. 정말 우려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학폭위에서는 이제 여러분께서 같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이야 막 이렇게 왔다. 그리고 돈으로 그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런 게 보이면 반성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이 학생은 앞으로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폭위에서도 반드시 이거는 처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 우리가 학폭 얘기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 네.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게 처벌을 원해요.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이게 이제 형사적으로 좀 흐지부지 되면 민사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민사로는 지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네. 대리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진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도 청구가 가능하고 네. 이 배상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이 사건은 너무 끔찍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용이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진짜 어른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 어른이 탁 깔끔하게 때리셨어요. 한마디 하고. 그러면 네. 그 어른의 권위가 섰는데 그런 어른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빗나가는 것 같아서 저도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게 미안하다. 자,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건 또 뭡니까 이거 영양제 맞으러 임신부가 병원에 갔는데 낙태 수술을 했다. 야, 이건 이게 진짜 가능한 말도 안 돼. 일이에요? 돼요, 정말. 진짜 말도 안 돼. 지난달에 이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베트남 신부가 이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 찾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은 거고 임신 6주 진단과 함께 영양수액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층에 분만실로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임신부가 수액 대신에 수면 마취제를 투여받은 뒤에 낙태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영양제 맞으러 왔다고 차트에 적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말도 안 그러니까요. 되는 일인 네. 것 같아요. 이게 병원에 가면 아무리 경증으로 병원에 갔다고 해도 여러 번 더블 체크하거든요. 생년월일, 맞아요. 이름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렇죠. 네.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겠냐라고 황당해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쟁점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영양제 맞으려던 임신부 낙태 수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예요. 환자 차트가 바뀐 겁니다. 네. 아. 당시 같은 병원에 계류 유산 환자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이 임신 중에 사망한 태아를 자궁에서 빼내는 수술인데 이 간호사가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원 확인도 안 하고 영양제를 맞아야 하는 환자한테 마취제를 투여했고요. 의사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낙태 수술을 집도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수면 마취에서 깨어난 임산부가 자신이 하혈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이 병원에 문의를 했는데 병원은 의사가 퇴근했다며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다고 하고요. 다음 날에도 이 하혈 증세가 이어지니까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른 의사가 이 임신부를 검사하더니 뱃속의 아이가 낙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가족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가 이런 사고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아이고, 있었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네. 정말 상상도 못하는 끔찍한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거는 무슨 의료진에 대해서 면허 정지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조치가 그냥 이루어져야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임신부 가족들이 부동의 낙태죄로 의료진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부동의 낙태죄가 뭔가요? 예, 그 쉽게 생각하실 때는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낙태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의했는데 낙태가 됐다. 이것을 부동의 낙태죄로 이제 신고를 하신 건데요. 모든 형법에서는 고의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고의라는 건 지금 이 사건에서의 이제 죄책을 지는 사람은 의사잖아요. 의사가 낙태에 부동의
하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중요한데 이 의사는 정말 그 변명이지만 실수로 차트가 바뀌어서 나는 낙태를 원하는 그리고 낙태가 필요한 환자인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부동의 낙태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부동의 낙태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에서 의사는 부동의한 것을 알고서 이렇게 낙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이에요. 부동의 낙태죄 왜 처벌이 안 되냐?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뭐 실수였다 이런 거겠네요. 네. 네, 얼마 전에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적용은 안 된다고 해도 그래도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낙태죄로 성립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지난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일단은 낙태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부 자기가 낙태를 원할 경우 자기 낙태죄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낙태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걸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낙태를 하는 경우 동의 낙태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동의를 받은 사람이 의사나 한의사, 조산사 이런 경우에는 의사 등 낙태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방금 언급했던 부동의 낙태죄. 인부는 원하지 않아요. 방금 위에 세 가지는 다 인부가 원하는 경우였죠. 인부는 원하지 않는데 낙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부동의 낙태죄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이제 그 낙태에 대해서 합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자기결정권이 인정이 되는 동의 낙태죄 네. 그리고 자기 낙태죄의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부동의 낙태죄는 또 여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그렇죠. 일단 부동의 낙태죄가 안 되는 건 오변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가 드리면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네. 형사적으로 처벌하려면 항상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잠결에 어떤 사람은 발로 찼다. 고의가 없잖아요. 처벌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고의범은 처벌 안 되고 그럼 처벌할 수 있는 게 뭐지? 상해죄가 있구나. 과실로 상해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되거든요. 네. 근데 태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 법에서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과실치사는 안 되고 근데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낙태 과정에서 산모에 대해서 상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건강상 기능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상해가 발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입건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도 처벌은 됩니다.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네. 실무적으로는 이게 고의범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범이었으면은 좀 형량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과실범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형량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높게 처벌하기는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5년 이하의 금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금고는 뭔가요? 예, 금고는 노역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실에 의해서 이런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업무상 과실치상이 대표적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 범죄입니다. 그 계속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이 됐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실치사는 일단은 목숨까지 실수로 목숨까지 잃었을 경우로 얘기하고 치상은 이제 목숨을 잃은 건 아니고 상해 정도 입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실수였지만 이게 낙태 시술로 인해서 태아가 사망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치상이 될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래서 세 번째 쟁점입니다. 과실치사 아닌 과실치상. 왜입니다. 예,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특히 산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죽은 게 내 몸이 다친 것보다 더 가슴이 아픈 일일 텐데 그렇다면 이거는 살인과 다름없는 과실치사의 혐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에서는 태아를 살인죄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에 대해서도 권리 능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민법상의 상속 부분입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뱃속에 있는 태아도 출생한 것과 다름없이 봐요. 그런데 형법상으로는 이게 사람의 죄를 부과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처벌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엄밀히 보는데 심장이 뛸 때부터 또는 처음에 호흡을 할 때부터 이런 다양한 설이 있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태아를 살인죄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 태아가 이제 뱃속에서 사망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산모의 몸에 대해서 그런 낙태 시술을 하면서 상해를 가했다고 봐서 이제 과실치상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도 처벌이 판결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마취를 한 간호사하고 집도한 의사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처벌은 그러니까
고의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건 아니겠네요. 일단 과실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경찰은 이제 과실치상죄로 입건했는데 네. 과거의 판례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 실제로 과실치상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네. 무죄가 된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간 사건인데요. 이제 산모가 복통을 호소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왔어요. 근데 의사와 병원 측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왜냐하면 태아가 사망한 것은 태아에 대해서는 뭐 사망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요. 과실로. 또 산모가 다치지 않았거든요. 태아가 다친 거, 사산한 거에 대해서 이 산모에 대해서 상해죄로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가 나왔고요. 또 얼마 전에 이런 황당한 사건도 있었어요. 이제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직접 이제 진료를 하지 않고 카톡으로 간호사한테 지시를 합니다. 산모를 좀 잘 돌봐라.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경우에도 결국 무죄 선고가 나왔거든요. 물론 형사적으로 무죄 선고가 나왔지만 민사적으로는 이제 손해배상을 받는 그런 이제 판례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하여튼 형사적으로 이렇게 잘못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상 굉장히 좀 쉽지 않다고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이렇게 처벌 받는다고 해도 결국 나중에 다시 처벌을 다 끝나고 나와서 의료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경우 저희 가족이 또 이런 사람들에게 진료를 받는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시 처벌받고 나와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이번 사건은 특히나 태중이 아이를 잃은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의사의 면허 자격에 문제가 되는 결격 사유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뭐 마약류 관리법에 위배되거나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2000년도 정도까지는 이제 의사가 이렇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받아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때는 의사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가 네. 있었는데 이제는 또 이것이 소극적으로 진료에 임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이 무서워서 제대로 적극적인 진료를 못할 수 있다. 이런 반발이 있어서 또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번 경우에 환자 가족들이 처음에 이제 신고한 내용 부동의 낙태죄. 이게 받아들여졌다. 네. 그러면 의사 면허 취소되고 이 정도까지 가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의 부동의 낙태죄는 아까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가 있어요. 법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커다란 문제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번에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도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다른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인부들을 진료하고 수술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 번의 실수로 다시는 진료보지만 뭐 이러는 건 뭐 의사분들이 좀 진료를 보는데 소극적이 될 수 있고 위축될 수 있어서 너무 강하게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런 실수까지도 법정이 없다면서 보호받아야 하는지 이것도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차트가 바뀌었다. 병원에서 차트가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그 차트 보고 그대로 했다. 야, 참 이거. 근데 그냥 차트가 바뀌어서 그거대로 행한 거지만 그 집안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죠?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이런 실수로 인해서 환자가 또는 환자 가족이 실의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꾸준히 있었잖아요. 예, 충격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가장 알려진 사건 중에 하나가 수술하고 나서 환자 배 안에 의료기구를 넣고 봉합해버린 이 사건입니다. 이 맹장 수술을 받은 한 남성이 알 수 없는 복통에 계속 시달리다가 병원에 다시 갔는데 뱃속에 커다란 수술용 거즈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담석 제거 수술을 받은 사람 뱃속에 거즈가 그대로 남아서 재수술을 통해 제거했던 일도 있었고요. 복부지방 제거 수술을 받은 사람이 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마다 금속 탐지기가 울려서 X선 촬영을 해보니까 가위 모양의 의료기구가 안에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미 마취를 했는데 장비가 고장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서 이 장비를 대체할 장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 수술을 연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우, 정말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수술 부위를 오해해서요, 다른 수술을 하거나 혹은 적출을 한 경우까지 있었다고 어이구.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유두에 있는 혹을 제거하는 수술이었는데 유두를 혹으로 착각해서 유두를 떼어냈다고 합니다. 아우. 말씀드리면서 좀 기가 차는데요. 네. 또 치과에서는 발치 부위를 착각해서 다른 치아를 빼는 네. 경우도 있었다고. 뭐 심지어는 환자가 사망한 일도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심각한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직장암 사기를 치질로 치료를 어허. 하는가 하면 이게 암 환자인데 단순
단순한 염증 환자로 오인을 하기도 네.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폐암 환자인데 곰팡이로 진단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오진 사건으로 인한 의료 분쟁은 2013년만 해도 462건이었는데 작년에는 1000건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오진으로 인한 의료 분쟁 이게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거는 모르겠지만 아 이게 뭐지 하는 거는 섣불리 나서기도 힘들다면서요. 저는 실제로 제 친한 친구의 시아버지가 안과 간단한 시술을 받다가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소송하고 그 과정을 옆에서 굉장히 지켜봤는데 네. 돈 쓰죠, 시간 쓰죠, 마음 쓰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레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이기지 못할 거. 그런 생각들을 많이 계란으로 하더라고요. 바위친다. 그쵸. 그러니까 의료사고도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즉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네. 의사들이 과실이 있어가지고 사망이라든지 중상의 결과가 났다.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 의료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의료사고 승소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00건 정도 만약에 소송하면 얼마나 승소를 할까요? 반도 안 되니까 어렵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50? 한 20에서 30% 정도 일부 승소고 전체 승소는 1% 뭐 내외입니다. 그래요. 예. 하지만 예전보다는 그냥 많이 높아진 경우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법원에서는 입증 책임을 약간 경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은 보통 이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이 행위가 의료 과실인지를 판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감정 결과 과실이라고 나오면 이제 피해 배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0% 다 받는 게 아니라 좀 이제 감경이 돼요. 네.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성형외과에서 지방 흡입 수술을 하는데 이제 수술을 하려면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가 국소 마취제를 계속해서 투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람이 식물인간이 됐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네. 이제 20억 원을 배상하라. 근데 그것도 70%로 깎인 금액이거든요.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기사 보니까 어떤 기사는 환자의 책임이 전혀 없다, 의료진의 책임이 100%다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환자의 책임이 전혀 없고 의료진에게 100%의 책임을 부과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2014년에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대장에 5cm, 지름이 5cm 정도의 구멍이 발생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먼저 병원장에게 이걸 시술을 요구를 했고 그게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상급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접합을 시도하는데 네.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그 호흡기에 관을 삽입하는데 이것마저도 실패를 해서 20분 동안 무호흡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지금은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는데요. 작년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100%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 3억 8천만 원을 배상을 하고 이건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는 매달 400만 원씩 계속해서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이렇게 100% 의료진에게 과실을 이제 물은 이유는 이분이 전혀 대장 관련 질환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내시경은 그 누구나 접할 수 있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5cm의 그런 구멍이 발생했다는 것은 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보겠습니다. 예. 네. 아 이건 너무나 자명한 너무 거네요. 끔찍하네요. 네. 아니 뭐 이런 의료 사고 외에도 오진으로 인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만 먹으면 된다 그래서 믿고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진이어서 병을 계속 키웠던 거죠. 이런 경우는 또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건지 오진에 대해서는. 예, 의사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볼 수 있죠. 정확하게 병명을 판단을 해서 그 병에 맞는 약과 그리고 진료 방법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 50%까지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60대 여성에게 이제 치액 수술 이후에 잦은 설사 그리고 복통이 이제 반복이 되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우리 항상 가면 CT라든지 전부 다 검사를 하잖아요. 피 검사 등 다 검사를 마치니까 대장염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병원에 입원도 했다가 나흘 만에 퇴원까지 했어요. 그때도 외과 수술이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그때 역시도 외과 수술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촬영을 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위궤양으로 천공이 발생해 있었고 복막염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혹시 발견을 했다면 치료가 가능했을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50% 병원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서 4,5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응급실에서 이렇게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의사들도 굉장히 이제 응급 상황에 당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급성 후두계염으로 응급실에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급성 후두계염은 굉장히 응급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하자면 사망에 이르러요. 근데 의사는 이거를 단순 급성 인두 편도염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조치를 잘 안 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때 의사가 엑스레이만 제대로 봤어도 이거는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사고가 인정이 됐고요. 또 이제 작년 10월에는 8세 어린이가 갔는데 복부 통증으로 이제 응급실을 갔는데 이 의사는 단순 변비로 생각했어요. 별거 아니구나. 근데 결국에는 폐렴, 탈장 증세가 왔는데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 야, 이런 경우는 정말 황당하잖아요. 네. 아니, 저 응급실에 급해서 갔는데, 아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다렸는데, 더 응급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이러면 정말 뭐, 근데 이게 답답한 게 환자가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해도 아까 이인철 변호사님 그 숫자 얘기 듣고 제가 더 놀랐는데 완전히 승소하는 경우는 11%, 그다음에 이길 확률 20%. 이러니 누가 짐 빠지고 네. 누가 댐비겠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증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의료사고가 의심이 되면 의무 기록을 빨리 확보하셔야 됩니다. 혹시 나중에 그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권리입니다. 환자는 언제든지 진료가 끝나든지 아니면 진료 중간이라도 의무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는데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다 해달라고 하세요. 모든 기록을 다 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소송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수술실의 CCTV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안타깝게 CCTV가 의무화가 안 됐습니다. CCTV만 확보되면은 정말로 의사가 수술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CCTV 설치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에 그 저 드라마 하얀 거탑인가 보니까 네. 그거 다 찍고 있던데? 그렇죠. 예. 네. 아, 그 의료진들은 보는데 그걸 공개하는 거는 아직 법 제정이 안 됐다. 네. 아직 안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많이 모아둬라라는 걸로 들리고요.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병원하고 합의를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 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원만하겠죠. 그래서 정말로 의사가 얼마 전에 그 의사가 뭐 연예인 이렇게 수술하다가 크게 이제 흉터가 났는데 바로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한 그런 사건 기억나시죠? 네네. 합의로 끝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가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분쟁 조정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것도 안 되면 부득이 이제 재판을 해서 이제 피해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네.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예, 2012년 4월 8일 이후부터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조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양보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의료소송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입증 책임이 일단 원고에게 있는데 이미 내가 의료사고를 당해서 뭔가 신체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질병이 생겼는데 이거를 통해서 판결을 받으려면 또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즉 대학병원에 내가 어떤 상해를 입었고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는 노동능력 상실률이라고 해서 얼마간 몇 % 정도 내가 원래 정상적이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에 몇 프로가 이제 못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정신적인 고통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정신과 진료를 통해서 이제 입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길어지고 다시 한번 병원에 가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시 되밟으면서 내가 이 정도의 그 상해와 고통을 입었으니 이 금액을 의료진에게 배상해달라라고 청구하는 것인데 소송을 가게 되면 결국에 책임의 제한이라는 게 있어서 또 의료진에게 전부 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이러한 감정이 필요할 경우에 이 기간도 단축이 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됩니다. 예. 그리고 결과가 90일에서 120일 정도 이내에 일단 나오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다만 어떤 경우에서는 끝까지 소송에 가서 내가 병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진단을 받아보고 이랬으면 입증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끝까지 해보진 못했기 때문에 양보를 해야 되는 부담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양측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서 최대한 빨리 또 배상을 받아야 그걸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선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저 의료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는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거 내 잘못이 아닌데 이거 끝까지 가고 싶은데 이걸 뭐 과실률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해서 얼마 주고 해서 딱 끝냅시다 이러면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을 안 듣고 소송으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우리 약자 입장에서는 거기서 말을 안 들었으니까 이거 괘씸죄 걸려가지고 위에서 더 막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이제 판사님이 딱 조정을 해줬는데 그 조정 금액이 있대요.
그래서 뭐 얼마 하고 둘이 끝내라. 근데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한 거지. 그랬더니 벌금액이 더 쪘다고. 내가 괘씸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고민이고 그래요. 일단은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의 조정이 아니라 조정위원들의 이제 조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의료진의 입장 그리고 환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결로 가기 전에 충분한 입증 활동을 벌이기 전에 최상의 양자가 양보할 수 있는 금액을 이제 내놓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이것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 판결을 결국 받아야 되는데 이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가게 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경우처럼 재판 중에 조정이나 이제 중간에 이런 합의 절차가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그 금액에 이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가 될 정도라면 이제 입증이 어려운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조정 절차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유리하고 시간도 적게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근데 사실 의료 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료사를 안 당하는 거예요. 예방을 서로 그냥 해야죠. 죽거나 다치거나 소송해서 이겨봐야 뭐합니까? 네. 자, 근데 환자가 예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병원하고 의사가 잘해야 돼. 요즘 우리는 꼼짝없이 마취당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첫째는 뭐냐면 충분히 설명을 받는 겁니다. 의사라든지 병원 측에 충분히 설명을 받는 거랑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 환자 본인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사건 같은 경우 차트가 바뀌었잖아요. 저는 심지어는 이제 환자의 혈액형이 바뀌어가지고 잘못 쓰려가지고 사망한 사건도 봤거든요. 환자 스스로도 저는 73년생 이인철입니다. 맞습니까? 병원 측에서 다시 두 번, 세 번 확인해야만 이런 오진이라든지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확인하는 방법도 있네요. 아니 근데 저 요즘에는 병원들이 그건 다 묻더라고요. 몇 년생 누구죠? 이건 확실히 물어요. 근데 안 묻는 경우가 있으니까 안 물어도 본인이 스스로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호자라도 들어가서 꼭 물어주는 이런 건 꼭 필요하겠고요. 그러면 진짜 원래 환자가 돼서 입원복을 입거나 이런 경우에도 잘 안 달긴 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병원에 여기 있잖아. 손목에 차잖아. 입원 안 해보셨구나. 입원하면 다는군요. 여기 손목에 차요. 아니 그냥 진료 받을 때부터 애초부터 달고 있는 방법. 그래서 요즘에 주사 하나 맞을 때도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주소하고 이러는데 그 틈에 또 사고가 생기면 사람들이 속수무책이니까 그게 아주 답답한 거죠. 예. 아이고,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를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 왜 입증 책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그걸 알기 위해서 다른 의사분한테 이거 맞는 건가요? 라고 이제 드라마에서 묻는 장면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의사다 보니까 내가 좀 답변이 좀 꺼려져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장면들을 봤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서는 정식 절차가 있습니다. 신체 감정을 이제 촉탁할 때 법원에서 이제 대학병원 몇 개를 정해서 그 중에서 촉탁을 받은 병원에서 이제 신체 감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 결과에 불복한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또 다시 한번 감정을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상받기 전까지 감정 비용은 일단 입증하려는 원고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그래서 무슨 질환이 있다 그러면 병원을 여러 곳을 예약을 해요. 그래서 여러 곳에 다녀보는 거죠. 너무 못 믿나요? 불신이 팽배하네요.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요. 하여간 의료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저도 병원에 입원해 봤는데요.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하느님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법원에 변호사님들 계시지만 법원에 딱 가잖아요. 판사님이 하느님이에요. 이분들은 하느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목을 메고 있는 이 사람들 잘 보살펴 주셔야죠. 그러니까 생명을 책임지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좀 신경 써주세요. 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월 말 월 초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 내일부터 이제 10월이 시작되고 이번 주도 분주할 텐데 그래도 마음의 여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점심시간 이용해서 산책 한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